어머님, 이번에 토지 보상금 받으신 걸로 저희 친정 건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땅에서 나온 돈으로 네 친정을 도우라고. 그게 말이 되니? 내가 평생 일군 땅을 네 친정 뒷바라지에 쓰라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그 땅 지키시는 거 자체가 의미 없어요. 결국 오빠 것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시나요? 그래, 드디어 네 본심이 드러났구나. 오빠, 어머님 이러실 줄 알았잖아. 빨리 서류라도 받아놓자니까. 노인네들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너네는 이 엄마는 안 보이고 그저 돈만 보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양평에 사는 박순자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 양평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지난 40년간 이곳 산자락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뒷산에서 고사리를 뜯고, 여름이면 따가운 햇살 아래서 고추를 따고, 가을이면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겨울이면 장독대에 하얀 눈을 쓸어내며 묵은 김치와 된장으로 식구들 입맛을 돋우곤 했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25이었던 아들 민수를 키우며 이 땅을 일구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민수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자퇴를 고민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로 어떻게든 아들 학업은 끝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이 제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농사를 짓고 장터에 나가 직접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도 투박한 손으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큰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이 땅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3월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우리 집과 텃밭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받아든 보상금 예정액을 보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30억이라는 보상금 액수는 제게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제게 찾아온 위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라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 전부였던 제게 이 금액은 꿈 같은 숫자였습니다.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오히려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보상금 통지서가 도착한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급하게 찾아온 민수와 며느리는 거실에서 처가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 보상금을 보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과 눈빛에서 어떤 계산된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켜온 이 땅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인다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8해 전 봄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동료를 소개한다며 데려왔던 그날, 며느리는 단아한 모습으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며느리의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텐데도
제가 끓인 된장국을 맛있게 먹었고 자진해서 텃밭일도 거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양평으로 찾아와 절 도왔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아이가 무와 배추를 다듬고 고추를 따는 모습이 어설펐지만 그래서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민수와의 결혼을 서둘러 승낙했고 혼수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며느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명절에도 친정일로 바쁘다며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텃밭일은 전혀 손대지 않았고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싱겁다며 친정어머니의 김치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날은 잊을 수 없는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께 유명 백화점 상품권과 고급 한우 세트를 선물하고는 저에게는 마트에서 구입한 듯한 양말 세트를 건넸습니다. 소박한 시어머니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뉘앙스가 담긴 말투에서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된장국은 짜다며 손도 대지 않았고 밑반찬은 모두 친정어머니가 해준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농사지은 채소들마저 농약이 걱정된다며 유기농 마트에서 사온 채소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서운함을 민수에게 내비쳤지만 아들은 요즘 젊은 세대의 특성이라며 이해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농사짓는 시골 노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얕보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잇을 맞으며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친정으로 보내면서도 저에게는 유기농 마트 채소를 권하는 며느리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벌어진 마음의 간극은 결국 보상금 문제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후로 민수와 며느리의 방문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어김없이 처가의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노후를 걱정하는 듯한 달콤한 말로 시작했지만 제가 거절할 때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건물 투자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 서울 생활의 편리함, 자녀들과의 근접성까지.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시골 생활을 무시하는 태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양평에서의 삶이 마치 낡은 집신처럼 초라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민수마저 며느리의 뜻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농사일로 굽어진 제 허리를 걱정하는 척하며 서울 근교 아파트 전단지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민수를 키우며 흘린 땀방울이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텃밭에 가지 하나, 고추 한 포기에도 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느리의 속마음을 우연히 듣게 된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 중에서 시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아냥과 함께 이 땅이 어차피 민수의 상속분이니 지금 처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그저 돈줄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빛에 비친 텃밭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 땅에 쏟아부은 제 인생이 한순간에 흥정거리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찾아온 민수 부부에게 단호한 결심을 전했습니다. 이 땅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고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방문은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삶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홀로 지키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깊어진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명절마다 형식적으로 이어지던 방문조차 올해 초부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마저도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텃밭에 모종을 심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서툴게나마 고추 모종을 심던 자리가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면서도 이제는 그 열매를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낭패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텃밭일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무릎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진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민수가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처가 일로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읽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해질 무렵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 보상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는 제가 살 작은 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밤이면 옛 앨범을 꺼내보곤 합니다. 민수가 어릴 적 이 텃밭에서 찍은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고추를 따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그저 먼 추억이 되어버린 그 시절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하나둘 붉은 깃발이 꽂히고 이웃집들도 하나씩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보아온 익숙한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낯설어져 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던 김춘자 씨도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치던 얼굴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세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민수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망설이다가도 먼저 연락하면 또다시 보상금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워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텃밭의 마지막 배추를 수확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곳에 더 이상 모종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확이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뽑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게 되면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닙니다. 양평 읍내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서울 근교 건물에 투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이장님이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이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에 거대한 회색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포클레인이 드나들며 집들을 허물어갔고 공사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다녔습니다. 40년간 보아온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키우던 감나무도 베어졌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저에게 감을 나눠주시던 그 나무 아래서 동네 노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포크레인만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마을의 추억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이 마치 제 기억의 일부가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텃밭의 마지막 작물들을 거두어들이는 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이 땅에서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 남편과 함께 첫 농사를 지었던 순간,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추를 따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읍내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의 대부분은 은행에 맡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민수에게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마을회관에 마지막으로 들러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길로 흩어져 갔지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이웃들과 헤어지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
장독대,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고르는 일은 마치 제 인생의 일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이사 소식을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먼저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보상금 이야기도 처가 건물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모자지간의 정다운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읍내 아파트로 이사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양평의 산세만큼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먼 산을 바라보며 옛 동네를 그리워합니다. 개발 공사가 시작된 우리 마을은 이제 포크레인 소리와 공사 차량 소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고추며 상추며 파란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작은 텃밭이나마 가꾸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파트 생활은 여러모로 낯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도 비밀번호로 문을 여는 것도 아직은 어색합니다. 옆집과 마주치면 어색한 목례만 할 뿐 예전처럼 이웃들과 쉽게 정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마을에서는 대문을 열어두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현관문을 굳게 잠그고 삽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텃밭에서 마지막으로 거둔 배추로 담근 김치가 이제 바닥을 보입니다. 마트에서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그려 해도 예전 우리 텃밭의 배추 맛이 그립습니다. 장독대도 없으니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김치를 고집하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민수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아들 내외에게 연락이라도 할까 망설여지는 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벌어진 갈등이 채 아물지 않은 탓일까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아파트 생활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창가의 화분들은 더욱 무성해져서 작은 정원을 이루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은편 집 할머니와는 가끔 커피도 한 잔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개발 때문에 이사 온 경우였습니다. 옛 동네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한번 가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아온 그곳에는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거대한 공사 장비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한 그루는 아직 서 있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대부분은 여전히 은행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은행에서 투자 권유 전화가 오지만 저는 그저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온 제 방식대로 튀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충분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 하루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생신이 다가온다며 짧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답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한 이야기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도 연두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결심을 하고 민수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사한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제 마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일,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편지와 함께 흘러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땅에 대한 애착, 민수를 키우며 보냈던 세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까지 모든 것들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가 한 결정이 현명했다고 말해줍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후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지킨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닌 제 자신의 존엄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때로는 민수와 며느리에 대한 그리움을, 때로는 옛 동네에 대한 추억을 적어내려갑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켠의 작은 공간이지만 여럿이 함께 흙을 만지고 새싹을 키우는 일은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농사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은 도시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시며 서로를 보완해 갑니다. 민수에게 보낸 편지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아침 드디어 민수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가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오랜만에 함께한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김치와 제가 담근 장아찌가 어우러진 밥상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도 처가 건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텃밭을 보여주었을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종을 심자는 제안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함께 흙을 만지며 키우는 작은 생명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세상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요즘도 가끔 옛 동네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다른 이들의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제가 그랬듯이 그들도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복지관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땅을 떠나온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제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은 서울에 사는 김영자님의 사연입니다. 을지로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달린 영자반점의 불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시간, 주방에서는 아직도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는 오늘도 마지막 손님을 위해 불 앞에 섰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큰 웍은 가벼웠습니다. 불 앞에서 춤추듯 요리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웍에서 터져나오는 불꽃 소리는 이제 제 심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받은 재개발 통지서가 주방 한켠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30년의 시간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을지로 일대가 새롭게 개발된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지만 현실이 되어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막 돌아온 아들 정민의 제안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셰프 수업을 받고 돌아온 아들은 이 보상금으로 강남에 프렌치 레스토랑을 내자고 했습니다. 파티셰인 며느리 수진도 디저트 카페를 함께 열자며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레시피 노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요리법만이 아닌 손님들의 추억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영자반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방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불 앞에 서서 마지막 주문을 마무리하며 문득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곧 정성이고 진심이라던 그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프렌치 레스토랑도 좋지만 제가 지켜온 이 맛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는 육수를 만드는 달큰한 향이 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정성으로 만들어 온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속에 낯선 모습이 더해졌습니다. 정민이 주방에 들어와 서양식 조리도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수학한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곁에서 당근을 썰며 배우던 칼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프렌치 나이프의 세련된 움직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탕수육 튀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코큐빈 소스를 이야기하고 짜장면 면 뽑는 법을 알려주면 파스타 도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티시에 수업을 받고 온 그녀는 우리 중식당의 디저트 메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식사 후 내어드리는 단순한 미숫가루와 계절 과일을 마카롱과 에클레어로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그것이 과연 영자반점의 정체성과 어울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는 노트북을 들고 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그려진 도면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메뉴 구성, 그리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까지.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30년간 지켜온 맛의 철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첫 요리는 단순한 탕수육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하며 소스는 새콤달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그 단순한 원칙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정민의 요리는 예술적이고 세련되었지만 그 맛에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의 오래된 거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카페와 바가 들어섰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영자반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온 맛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민은 매일 아침 프랑스 요리 잡지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고 수지는 SNS에서 찾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해했지만 그 속도와 방향이 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민은 이제 영자반점의 주방에도 변화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된 웍 대신 최신식 인덕션을, 나무 도마 대신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양념 항아리 대신 디지털 계량기를 들여놓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측정하고 규격화하려는 아들의 모습에서 음식에 대한 우리의 관점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수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겠다며 주방에 들어와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위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카메라 앵글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로는 이것이 현대식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음식의 본질을 흐리는 일로만 보였습니다. 보상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민은 프렌치 레스토랑이 들어설 강남의 상권 분석 자료를 가져왔고 수지는 디저트 카페 인테리어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수치와 전망, 투자 수익률만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기본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민이 을지로 상권의 몰락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층의 취향이 바뀌었다며 전통 중식당으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을지로는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맛과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었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정민은 프랜차이즈화를 제안했습니다. 영자반점의 일부 메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국 단위의 체인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만드는 육수,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에 맞추는 간, 이런 것들은 결코 규격화할 수 없는 영자반점만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로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맞은편 오래된 다방은 이미 문을 닫았고 옆 골목의 철물점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는 힙한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섰지만 그들은 영자반점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30년 단골이신 김 사장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사무실이 강남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날 자장면 한 그릇을 드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시절 신입사원일 때부터 드셨던 영자반점 자장면 맛이 이제는 추억이 된다며 정민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수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게 영상의 조회수를 보여주며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간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로만 손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북적이던 가게가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을지로 일대의 작은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단골이던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이면 한상 가득 음식을 시켜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회사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장을 보던 시장 골목도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30년간 저와 함께 해온 채소 할머니는 이제 가게를 정리하신다 했고 고기 납품하시던 정육점 사장님도 다음 달이면 은퇴하신다 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정이 하나둘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정민은 이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증거라며 더는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리자고 재촉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매출 숫자가 아닌 이 골목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개발 통지서가 온 후 을지로의 밤거리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을 달고 새로 문을 연 가게들 사이로 오래된 간판들이 하나둘 불빛을 잃어갔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늘어날수록 저의 마음 한켠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렸던 재래시장은 이제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채소 할머니는 작은 리어카 하나 남기고 떠나셨고 두부 가게 할아버지는 손자의 설득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서 들리던 흥정 소리도 상인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바라본 거리의 모습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뉴트로라는 이름으로 이 거리를 소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을지로는 SNS에 올릴 만한 이색적인 풍경일 뿐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옆 골목 국수집 주인장은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도 결국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날, 그는 낡은 온수기와 바램간 냄비를 제게 건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함께 지켜온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민은 이런 변화가 혁신이라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해체되어가는 공동체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찍은 화려한 인테리어의 새 식당들 사이로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이웃들의 쓸쓸한 퇴장이 이어졌습니다.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지역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늘 북적이던 포장마차 거리도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던 사람들의 자리는 비어갔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사 가림막만이 들어섰습니다. 을지로의 밤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처럼 육수를 끓이며 문득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래진 종이 위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 군데군데 육수 자국이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지난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3세 새댁이었던 저는 요리는커녕 칼질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방에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자장 소스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10시간을 정성스레 볶아야 하는 춘장에는 참기름을 몇 스푼 넣어야 하는지, 마늘은 언제 넣어야 향이 살아나는지, 꿀은 얼마나 넣어야 감칠맛이 나는지, 남편도 초창기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은행원이던 그가 중식당을 차린다는 제 말에 한숨만 쉬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맛본 후 그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월급을 모아 이 자리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레시피 노트 사이에는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닌 정성이라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며 요리하라고 하신 말씀. 그 가르침대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노트 끝부분에는 제가 개발한 레시피들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준 것들이었죠. 매운맛을 줄인 짬뽕, 야채를 듬뿍 넣은 울면, 해산물을 넣은 특별한 자장면까지. 모든 레시피에는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이 어렸을 적 이 주방에서 장난감 칼을 들고 놀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이 가게를 이어받고 싶어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양 요리에 매료되어 프랑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과연 이 맛의 가치를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왔다는 중년의 여성은 전통 음식 명인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을지로 재개발 이전에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점들의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영자반점의 30년 역사와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전통 중식 조리법, 그리고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장면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저만의 비법과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내는 육수 제조법이 귀중한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을지로의 맛집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영자반점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의 역사와 음식에 담긴 정성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민과 수진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민은 제가 가진 전통 조리법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현대적 요리 기술과 어머니의 전통 비법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SNS 마케팅에만 집중하던 며느리는 이제 저의 요리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메모를 하며 레시피를 기록했고 전통 방식의 요리법에 자신의 디저트 지식을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제안은 단순한 명인 지정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자반점의 레시피와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평생 고집해온 전통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제안 이후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프렌치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부터 저와 함께 주방에 서서 전통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프랑스에서 익힌 정교한 칼질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민은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트 속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할머니의 요리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간혹 프랑스 요리 기법을 접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파티시에의 섬세함을 살려 중식 디저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깨, 육과에 프랑스 디저트 기법을 더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월병의 현대적 해석은 저마저도 감탄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정민은 프랑스에서 배운 요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단절되었던 모자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는 정민도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만든 요리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통의 맛에 젊은 감각이 더해진 음식은 새로움과 익숙함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인 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수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레시피를 정리하고 조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는 며느리의 손길을 거쳐 현대적인 요리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을지로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거리는 쓸쓸해졌지만 영자반점의 주방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제안한 추억의 맛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기본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메뉴들이 탄생했습니다. 정민은 자장면에 트러플 오일의 은은한 향을 입혔고 탕수육은 프랑스식 튀김 기법으로 더욱 바삭하게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맛의 기본은 제가 고수해온 전통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육수 비법과 소스 제조법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개발한 디저트 메뉴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국 전통 디저트인 용수가를 프랑스 마카롱처럼 재해석하고 타피오카 디저트에 홍차 크림을 더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님들은 식사 후 디저트를 기대하며 일부러 시간을 더 내어 머물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이런 우리 가족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모습, 세대 간의 차이를 음식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 방송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문화재청의 심사위원들도 우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 해석을 더한 점, 가족 3대가 이어온 요리 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명인 지정은 단순한 인정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발걸음도 늘어났습니다. SNS에 영자반점의 새로운 메뉴가 소개되면서 전통 중식의 새로운 변신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변화된 맛을 반겼습니다. 익숙한 맛에 새로운 감각이 더해져 신선하면서도 편안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을지로의 마지막 겨울, 영자반점은 30년의 역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민과 수진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찾아낸 공간은 을지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옥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방 시설을 갖추었고 수지는 한옥 마당에 작은 디저트 카페를 구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민이 꿈꾸던 프렌치 레스토랑도 수진이 바라던 디저트 카페도 모두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에는 영자반점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식과 중식,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레스토랑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는 이제 단순한 비법 모음이 아닌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이 레시피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고 수지는 전통 디저트의 현대화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을 지키며 전통의 맛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영자반점에는 옛 단골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는 정성과 맛을 발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고 우리의 도전은 미슐랭 가이드의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가치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임을. 정민과 수진이 가져온 변화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맛의 비법을 전수하셨듯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을지로의 마지막 불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영자반점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맛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곳,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